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머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홍콩 H지수 정말 최근에 차트를 봤더니 네. 엄청나게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렇죠. 이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업계 추정으로는 지금 벌써 1,000억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이 가끔가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주가가 많이 변동하다 보면 네네. 홍콩 ELS 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뭐 ELS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기초 자산에 따라서 그 가격의 급등락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나오느냐 아니면 손실이 나오느냐인데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초 자산은 이게 이름 그대로의 주가 연계 증권이잖아요. 주가에 따라서. 그렇죠. 예, 주가 지수에 따라서 그럼 어떤 주가 지수를 따라갔느냐? 홍콩 H 지수를 따라간 거죠. 추정을 해서 이제는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연계증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약속된 구간 안에 이제는 그 지수가 머물게 되면은 이제는 원금과 투자 수익률을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로겐 베리어 그러니까 손실 저지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약속된 손실 저지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말 그대로 그 지수가 내려간 만큼 손해를 입는 이제 파생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험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게 만기가 도래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홍콩 H 지수가 이게 보통 만기 3년짜리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21년도 때에 가입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21년도 아시겠지만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엄청 좋았죠. 굉장히 고점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H 지수가 12,000포인트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아시겠지만 한 5,000대 머물고 있거든요. 5,300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50%더 이상 굉장히 손해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그럼 네. 손해만큼 고스란히 이제 투자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그렇죠. 지금 총 판매 잔액이 한 19조 3천억 원입니다. 근데 19조요. 네. 근데 문제가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은행에서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연계 증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증권회사들이 판매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은행들이 신탁 판매를 한 거죠. 신대 판매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은행들에서 판 게 1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가 잔액이 19조 원을 15조 원이 거의 은행에서 팔았기 때문에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이 상품을 투자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본다면요. 올해 12일까지 본다 그러면 만기 도래 원금 한 2,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손실액이 한 1,067억 원 정도가 되니까 거의 뭐 손실률 50%, 50.7% 정도가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손실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네. 만약에 말 그대로 뭐 1억 넣어놨으면 5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구조가 네. 어느 정도 딱 처음에 가입할 때 보면 야 설마 지수가 이 범위를 맞아요. 벗어나겠어라는 정도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한 30% 되잖아요, 최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약정마저 좀 달라요. 지금 가입하셨던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ELS 상품이 계약 당시 대부분 지금 통계를 내보면 한 65에서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65에서 70%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이 이제는 까지는 거죠. 근데 설마 그 당시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한 65에서 70%가 내려가겠느냐. 물론 상품마다 다 다릅니다. 예. 가입하셨던 분들도 약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일단. 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구간이 좁은 구간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불 떨어진 거죠. 날벼락이 그렇죠. 지금 떨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행에서만 판 것도 있지만은 또 증권회사들이 직접 판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증권회사들 지금 봤더니 통계가 거의 손실률이 50%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론상 이게 100%도 다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상 보면 그런데 사실상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겠지만 더 떨어지면 날릴 수도 있네요. 하지만은 뭐 지금 보면 손실률이 왜냐하면 그 결국에 만기에서 돌아오는 금액은요. 일단 내가 평가 금액에서 손실률을 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만기 상환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실률이 지금 거의 50%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주가가 뭐 완전히 뭐 0이 되지 않는 상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손실률 한 50%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금 손실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상 홍콩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12,000포인트에서 지금 5,000포인트 5,300 이니까. 왔다 하니까 예, 예. 뭐
지금 상황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기 상환액이 지수가 오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인 배리어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힘들고요. 아시겠지만 홍콩 지수라는 게 물론 홍콩 H 지수라는 게 그 홍콩의 거래소에서 40개 정도의 우량 기업을 뽑아서 나오는 게 H 지수인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홍콩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홍콩 기업도 있고 중국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 경기가 안 좋아요. 음. 중국 경기가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도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막대한 부동산 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들이 대부분의 이게 지방채 발행해 갖고 부동산 경기, 뭐 토목공사 들어가고 뭐 다리 짓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방채도 문제죠. 지방 정부 부도 나죠. 뭐 말 그대로 뭐 중국 경기 지금 부동산 안 좋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살아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 보면 미국 경제 봉쇄 정책이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네, 당연히. 그래서 중국이 너무 이빨을 너무 쉽게 빨리 드러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무 빨리 들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중국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뛰기에는 지금 당시로는 좀 어렵다라는 게 좀 일관입니다. 아니 문제는 지금 1,000억 원 정도의 그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기 계속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오죠. 예. 지금 보면은요 상반기에만 지금 만기가 한 10조 원이 돌아옵니다. 아까 10조 말씀하신 원. 것처럼.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총 잔액이 15조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또 3분기에 보면 한 3조 1천억 원 정도 돌아오고 4분기에가 한 2조 1천억 원 정도가 이제 만기가 도래하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줄줄이 계속적으로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5년 이후도 한 3조 9천억 정도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요거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돌아오는 거는 2022년도에 투자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때는 지수가 조금 더 낮았으니까. 낮았죠. 그때가 한 8,000선이었거든요. 8,000포인트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야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인 구간이 과연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지. 그렇지.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그 구간만 이상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네. 8,000선에서 지금 5,000인데요. 이거 지금보다 밑으로 가면 네. 손해 본 상품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많죠. 네. 근데 하지만은 뭐 상품마다 과연 녹인 구간은 뭐 65%냐 70%냐 이거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손해가 나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손해가 안 나오신 분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때 가봐야 이제는 지수가 가봐야 아는 거고 홍콩 지수가 더 지금보다는 뭐 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지수 가봐야 아는 거고 그게 이제 2025년도에 이제는 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아무튼간에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이제는 반토막이 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저 판매량을 봤을 때는 아, 조 네네. 단위의 손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지금 거의 판매된 금액이 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조 원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반만 해도 절반만 해도 5조 원이 손실이 난 이렇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진짜. 그렇죠. 근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신탁에서 판 것, 은행에서 네. 그것도 5대 시중은행에서 대형은행에서 네. 90대 노인들에게 네. 이거를 90억 원어치를 팔았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네. 물론 뭐 노인분들도 판단을 하셔서 네. 하셨겠지만 네. 그 어른들이 과연 불안전 판매에 대한 위험은 없었겠느냐 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불안전 판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90대 분들이 게 가입하셨던 게 22명 정도 돼요. 금액으로 네. 보면 한 9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네. 80대도 1,274명이나 됩니다. 많으시네요. 예, 금액으로 보면 한 2천억 정도가 되는 건데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많은 분들이 피해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이거 그 예금 상품 은행에서 팔다 보니까 안전하고 예, 이자보다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금 상품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심하고 이제 은행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이제는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금감원의 쪽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적합성의 원칙이 뭐냐면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권유하도록 하는 이 적합성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권유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이 적합성의 원칙을 은행들이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90대 노인, 80대 노인 공격적인 투자자가 과연 있었을까? 그렇죠. 예, 보통 이제는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의 고지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럼 고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불안전 판매의 요지가 굉장히 높을 수가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은행에서는 근데 반대 얘기를 합니다. 고지 정확히 했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이제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뭐 좀 나중에 가면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상품, ELS 상품 가입하신 분들이 재계약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다가 수익률 한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재계약을 뭐 했던 그때 분들이거든요. 보셨으니까 뭐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그쵸, 뭐 이런 그렇겠죠. 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사실상 이제 투자자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맞물려 있는데,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은요, 일단 불안전 판매가 많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고령층이 너무나 많이 가입한 상태고 고지를 과연 제대로 했었을까? 그 뉴스에서 많이 보도된, 많이 보셨겠지만은 말 그대로 지금 뭐 은행 안에서 화상으로 시간을 아끼려고 그렇게 판매된 것도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가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앞으로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난감한 질문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안타깝죠. 내가 만약에 내 개인 가족이, 제 가족이 만약에 ELS에 투자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전 말렸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만약에 투자를 이미 했다라고 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우리는 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는 거의 가입하셨던 분들은 예금이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가입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요. 적금 통장에 넣었다라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ELS 이제는 투자하신 분들은요, 저는 양대 갈림길에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선택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손실액을 고스란히 이제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받을 그래요.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이제 손실 구간, 그러니까 이 선택하는 거는 중도 해지가 있고 사실상 이제 만기로 끌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만기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 이제 주가가 어떻게 따라서 손실률은 다르겠지만은 한 가지 중도 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뭐냐면 할 수가 있어요. 중도 해지를. 근데 그거는 평가 금액의 95%만 돌려받습니다. 이미 손실이 난 상태이다 보니까 그것도 손해예요. 어차피 지금 만기를 중도 해지. 손실을 지금 수준에서 자른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95% 평가 금액이 95%니까 어차피 손해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지.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할 수가 있다. 근데 더 손해 보기 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중도 해지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만기까지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죠. 무조건 이건 만기까지 가야 되는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뭐 이론적으로 보면 있다라고 보지만은 사실상 지금은 뭐 만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고스란히 피해를 이제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지금 불안전 판매가 됐느냐를 이제는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투자자들도 본인의 투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합성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 좀 약간 상충되죠. 예, 그래서 이제 누가 과연 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배상액 자체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 당국은 일단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은행들도 조사하지만 실제로 증권사들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자 대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3자 대면에서 이 3자 대면 민원 조사가 어떤 거냐면, 일단은 금감원 사람, 그다음에 이제는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 그다음에 투자자 이렇게 세 명이 만나서 이제는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면서 사실상 이제 책임 소재를 이제 가리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사실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제는 뭐 최대 많이 팔았던 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국민은행이거든요. KB 예. 국민은행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는 뭐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돼서 아까 투자회사들, 그러니까 증권회사들과 같이 이제는 책임 소재를 이제 가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요 회사들만 이제 3자 대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원인들이 너무 민원이 많아지고 다른 은행들도 판매 잔액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은행까지 더 넓혀서 이제 3자 대면 민원 조사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글쎄요. 과거에 있었던 이제 DLF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죠. 그때도 이제 배상액 정도 한 40에서 한 8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권유였습니다. 권고사항이었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금감원 조사에 따라서 그렇게 될지 아니면 더 위아래로 갈지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재가 좀 따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게 불안전 판매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면요. 네. 예, 어떤 파장이 좀 예상됩니까? 만약에 불안전 판매가 어느 정도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분명 배상 책임이 이제는 판매자 쪽에 아마 그렇죠.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증권회사 쪽에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LF 사태 때도 사실상 DLF가 똑같은 거죠. ELS랑 거의 비슷한 상품을 구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권고사항을 따라서 아마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과연 투자자들의 그 설득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불안전 판매가 어느 정도 금감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투자 권유했던 이런 금융회사 쪽으로 설득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는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한 40에서 한 70% 사이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거는 뭐 뜯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DLF 사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과연 이런 고위험 상품, 파생 상품을 파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신탁 자체의 어떤 적법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신탁에 대해서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신탁을 받아서 판매하는 게 맞느냐. 이게 과연 그 DLF 사태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은행들이 반발했던 것이 아니 언제는 금융당국이 비이자 수익을 많이 내라. 그만큼 이자 수익은 그만하고 그렇지. 앉아서 돈 버는 거 말고 니네가 열심히 벌어서 해라. 그럼 비이자 수익을 늘려라는 건 언제고 왜 우리가 비이자 수익을 늘리려고 이렇게 신탁상품 팔아서 열심히 영업 활동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막느냐라고 해갖고 풀어줬어요. 아. 그 당시에 어떻게 풀어줬냐면 그러면 조금 책임 소재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좀 한 다음에 그럼 풀어라. 그래서 지금 파는 게 이랬는데 소비자 보호가 과연 됐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가 밝혀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지금 맞물려 있는 게 요거는 약간 이제는 그 작년에 이제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이거 제가 법률인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네. 약간 중대재해법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예, CEO한테 책임 묻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자본시장법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는 내부 통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 관리 직원들이라든지 영업 판매 직원들의 그 통제가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이제 내부 통제 마련에 의무가 있었어요. CEO들이. 그러니까 내부 통제에 대한 규율을 만드는 것만 의무가 있었다가 지금은 그 준수 의무가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CEO들한테 준수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뭐 법률을 만드는 거, 내부 규정을 만드는 걸 넘어서 그걸 지키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못 지킨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CEO가 책임 물어야죠. 네, CEO가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책무 구조도를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책무 구조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사태에 터졌으면 누가 책임져? 이게 구조도가 딱 짜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CEO 그렇죠. 책임 총괄을 CEO가 지게끔 돼 있어요. 이번 법이 그러다 보니까 CEO가 이제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딱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번 ELS 사태가 단순히 뭐 투자자의 손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좀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현실화된 홍콩 ELS 금융상품 파장에 대한 얘기를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